안녕하세요.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고음질 고출력 스피커 정치 신세계 김남원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 멋진 분들이랑 함께하는데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 기자입니다. 동아시아 따봉연구소 소장 윤갑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과 함께해서 매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영광이지. 매번 민망합니다. 매번 민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진보와의 결별 2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1탄이 방송되고 나서 팟빵 게시판을 보니까 정말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런 소감문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구좌파와 결별하지 못한 당신에게 네. 그런 형태로 했는데, 수구좌파라는 용어가 사실 우리 오래된 노빠들은 참여정부 당시부터 썼었어요, 일부. 예, 그때도 갈등이 많았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쪽수로 밀렸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에는 우리 그 수구좌파라는 표현을 쓰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광화문 촛불 집회 1주년 그리고 여의도 촛불 파티를 계기로 수구좌파라는 용어가 조금 더 많이 공유가 되고 확산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저는 이번 코너 2탄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문구로 소리임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문구로 소리는 그럼 문재인 지지자 중에 몇 프로일까? 자, 온 국민 중에 문재인 지지자가 몇 프로냐? 그러면 쉽게 나오죠. 70%, 80%. 근데 문재인 지지자 중에 혹은 문바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문구로 소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래도 문재인 지지자 중에 한 절반은. 절반이요? 네. 네. 저는 한 30%? 30%? 네. 70에 80으로 놓고 보면 40 정도가 조금 이제 소위 범진보 정서를 가진. 네. 그리고 그 중에 수구좌파와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은 또 한 절반 정도. 그래서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문구로 오소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바로 수구 좌파들 그리고 범진보 정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면은 저는 일단 문구로 소리 정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문구로 소리 정신이 별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 방향을 동의하고 그에 해가 되는 것은 모두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매번 우리가 문재인 그 정권의 개혁에 저해가 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죠. 유시민 전 장관을 조금 비판하는 것 같고 자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렬한 문바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분들을 문구로 오소리라고 분류하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몇 퍼센트로 보느냐? 저는 잘해야 2, 3%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지지자 중에 진짜 문구로 소리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해야 2, 3%라고 생각합니다. 2, 3%다. 네. 굉장히 작은 숫자 아닙니까? 예.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서 나 문재인 대통령 제일 좋아해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 앞에서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유시민 전 장관 발언 비판 이런 거 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다음에 한겨레 비판 심지어. 예, 한겨레 비판했을 때 어떤 표정이 어떻게 변하를 보세요.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요. 미친놈 취급을 당합니다. 진짜로. 이건 정말 살떨리게 위험한 부분인데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제일 계속 혼자 속으로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학습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굉장히 막 높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보정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즉 우리 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왼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이 개혁됐고 세상이 좋아졌으니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그 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열린우리당 때 2004년 총선 때 민노당이 무려 10석을 획득을 했죠. 네. 네. 그때 무려 10석을 획득을 했어. 맞습니다. 그 표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준 거야. 네. 근데 지금 나도 좋고 그때랑 지금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80% 육박하는 이 시대에도 진보 쪽으로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왜? 지금은 올곧게 우리 리버럴의 가치 혹은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스피커가 늘어났고 SNS에서도 많이 적극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안 빠져나오고 힘겹게 그분들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문꿀 오소리는 2 내지 3%지만 네. 어쨌든 목소리는 크다. 그 목소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빠질 수 있는 표들을 어쨌든 우리가 붙잡고 있다. 이렇게 네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된다면 이전 참여정부 때처럼 표가 갈리거나 또 세력이 약해지는 그런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충분히.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건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너무 쉽다. 예를 들어서 범진보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편의상 구분할게요. 좌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튼튼한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는 저 중원에 있는 네. 40%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좌클릭 소위 정의당이라든지 뭐 녹색당, 민중당 이런 쪽에다가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게 되면 그쪽이 사실 별로 안 되잖아. 지지율로 따져보면. 몇 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좀 먹겠다고 그쪽하고 친화적인 그런 스탠스로 옮겨가면 우리가 새로 지금 개척한 우리 기존 우리보다 우측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 대통령의 지지율 기반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 전쟁으로 비유하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데 대장이 갑자기 사이코예요. 총 지휘관이 외연을 확장하러 가야 된다고 협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딱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협곡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이 이탈해서 병력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제가 그 전에 삼국지로 비유를 했잖아요. 외연 확대를 떠들면서 촉으로 들어가는 꼴이야. 네, 그렇습니다. 외연 확대를 하려면 중원으로 나가야지. 네. 중원 포기해놓고 저기 뭐 우리가 이상호 비판하고 뭐 또 저 진보 진영 뭐 한경호 비판하고 그러면 뭐 내부 총질한다. 외연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야. 네, 그게 맞습니다. 외연 확대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산골짜기 땅으로 지금 기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외연 확대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외연 확대를 하러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보탤 말씀이라고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수구 좌파 또는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진보와의 결별, 뭐 좌파, 진보 이런 쪽이라 이제 선을 긋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 이데올로기적인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네. 그거는 네. 일단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작년 이맘때 팟캐스트를 하면서 사드 문제로 가지고 팟캐스트에서 진짜 주구장창 반대 입장을 갖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폐절하려다 말았습니다. 지금은 저기 사드에 대해서 아니 뭐 다 해결됐잖아. 네, 전향적인 시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바꾸게 네. 됐죠. 네.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한번 그쪽으로 경로를 타면 그 다른 경로로 잘 못 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말, 옛날에 했던 말이 나한테 공격으로 돌아올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왜 말 바꿨냐라는 공격을 받으면 할 말 없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훨씬 뭐 별로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 공격을 받았다 해서 마음 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엄청 단순했어요. 사드를 찬성이냐 반대냐 물으면 전 반대예요. 그럼 내가 사드 반대니까 내가 뭐 좌파 진보 이거냐? 난 또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제가 가졌던 원칙은 뭐였냐 하면 사드든 뭐든 간에 이게 북핵 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기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셨어요. 예. 이거가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사드를 왜? 북핵 위기에 도움이 되면 해도 된다. 근데 내가 보기로는 암만 생각해도 북핵을 막으려고 그러면 중국 등등의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다 싫다 그러잖아. 그럼 이걸로 해서 북핵 위기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안 완화되잖아. 이게 내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의 사드 찬성론자의 논리를 다 받아들였어요. 사드는 미국의 돈으로 미군 기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사드 무기 체계를 들고 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드 부진해주는 거 하나밖에 없다. 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사드가 몸에 해롭다 이런 거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미군은 뭐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해로울 텐데 그게 말이 되냐. 뭐 소음 피해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등등등이었어요. 그런 건 다 쳤어요. 그거는 내 기준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사드의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은 내가 진보라서 내가 좌파라서 내가 반대했던 거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이런저런 외교적 성과들을 통해서 사드 문제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엄청나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북핵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든 타개해보기 위해서 한미 공조를 갖다 계속 강화해 나가는 계기도 됐고 자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내 처음에 가졌던 전제가 다 충족이 됐잖아. 그럼 내가 왜 사드를 왜 반대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요즘 사드에 대해서는 그거 뭐 들고 오는 거 뭐가 나쁘냐로 바뀐 거예요. 그레이. 이게 바로 그냥 상식 합리에 터잡은 일반 시민의 보편적인 이런 유연한 자세.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문재인이잖아요.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그게 컸지. 가장 크죠. 가장 크지. 그게 엄청나게 크긴 큰데 저기 이런 걸 보고 또 이 새끼야 개별 정책에 대한 그런 거 갖다 다 포기하고 개별 인물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비난쯤은 하나도 안 통합니다. 네. 안 그렇거든 실제로. 네. 내가 내 스스로의 이념적 좌표를 어느 한 곳에다 찍어 놔놓고 그거는 이념의 연장선 쭉 있어요. 2차원 평면상에서 네. 맨 끝에 극좌부터 맨 오른쪽에 그거까지 쫙 찍어 놔놓고 그중에 나는 뭐 왼쪽으로 60% 뭐 오른쪽으로 40% 여기에 찍혔으니까 내 이 이념적 스탠스에서는 이 문제에서 찬반 입장을 나누고 난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내가 설사 나는 만약에 내 이념적 기표에서 2차원적으로 해가지고 왼쪽 좌파 쪽으로 한 80% 정도 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날 보고 너는 왼쪽으로 이념적 좌표가 70%니까 너는 저기 수구 진보라고 할 거다. 별벌이다. 이런 얘기 나한테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 얘기하면 그냥 세상은 2차원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3차원적이고 그렇죠. 그 3차원적인 거에다 시간초까지 더하면 훨씬 더 4차원적이잖아요. 그 4차원 평면상에서의 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야. 완전히 공감합니다. 저는 만약에 주변에 자기가 정한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엄청난 일관성을 자랑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상대에서 어떻습니까? 말이 안 통해.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사회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가 엄청나게 다변화되고 복합적이고 증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어떤 이념 체계 하나 딱 가지고 어떤 사안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념 체계로 정말로 세상이 잘 안 해석돼요. 그럼요. 제가 저기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참여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그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였어요. 행정수도 이전에서 찬반이 갈렸어요. 찬성은 열린우리당이고 반대는 그 외였어요. 야당 다 반대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반대했어요. 민주당 반대했어요. 그때 유명한 노회찬 원내대표 당시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였죠. 환영한다. 저기 헌재 선고 난 날. 헌재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환영한다. 행정수도 네. 깽판 친 거. 그거를 논평을 내고 난리가 관습적. 나니까 관습헌법이었죠. 네. 그러고 한 다음에 했던 말이 그걸로 저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니까 개인 의견이었다 해가지고 사람 더 열받게 만들었죠. 당시 그 원내대변인인가 원내대표가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개인 의견이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로 진짜 실감을 한 게 막스 또는 레닌 또는 뭐 과거의 어떤 유명한 혁명가들은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좌파와 우파의 개념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몰라. 거기는 그야말로 다른 기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국가 전체의 이익, 국민 개개인의 이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들 말로는 진보 좌파의 뭐 노동자적인 뭐 계급 어쩌고저쩌고에 입각하여 판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반대하는 포지션으로 반대한 거 아니냐는 거야. 예,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기억을 하나 좀 꺼내보는데 여기 이제 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3명은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의 죽돌이들이었죠. 네. 서프라이즈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개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 강호에 여러 명의 논객들이 뛰어들었죠. 정말 많은 논객들이 있었는데 개별 사안 하나씩 벌어질 때마다 다들 자기 가치 판단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자기가 학생운동하던 시절의 판단, 진보적인 스탠스들 그런 걸 들고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이렇게 표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노꿀 오소리 역할을 했죠. 매번 그 개혁을 추동하는 주인공, 개혁 리더의 입장에 맞춰서 같이 책임지는 스탠스로 숙고를 했고 전략적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확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임기가 다 끝날 때 보니까 정말 몇 명 안 남았어.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다시 등장하는 이 낯익은 닉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로 외연 타령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학습 지체자라고 명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습 지체. 예, 분명히 그때도 잘못 판단했으면서 자기가 항상 옳은 판단을 했던 것처럼 이제 와서 옛날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런 학습 지체자들이 대부분이 우리 게시판에 와가지고 계속 축 때리면서 너희들이 문재인을 망치고 너희들이 외연을 막고 너희들이 고립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혼자 흥분을 하고 앉았어요. 네. 그 아까 카페인님이 맨 처음에 던진 이야기가 네. 문재인 지지자라고 70% 있는 사람 중에 문구의 비율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문구의 문구의 비율을 하려면 문구의 정의를 해야 된다. 네. 문구의 문구의 정의는 뭐냐면 제가 생각에는 뭐냐면 문재인 그때는 노무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리더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자와 잔소리하지 않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서도 아니 노무현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 근데 그것도 아니 그때도 그랬지만서 지금 와서는 더 분명한 게 대한민국 역사상 진짜 노무현 같은 정치 천재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 이론이든 정치 현실이든 간에 그런 천재가 없었어요, 진짜. 근데 그 사람한테 정치 훈수도 이상하잖아.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거는 그런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네. 노무현한테 계속 가르쳐. 네. 훈장질나고 이러쿵 저러쿵. 지가 더 똑똑하대. 그래서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근데 그때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도 그러더라고. 그렇죠. 이게 그대로입니다. 사람 안 변해요. 그때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도 뭐 전병헌 뭐 빨리 사퇴해라 뭐 이딴 거 쓰고 앉았고. 그 말은 그렇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죠. 노무현 때도 그랬어. 네, 노무현 때도 그랬고. 그런 학습 지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윤갑희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있잖아요. 경로 의존성이라고 경로 하셨잖아요. 의존성.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의 일관성을 자꾸 맞추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언 기후제를 다 지내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앵커 효과라고도 있잖아요. 네네. 배가 그 앵커 닻을 내리면 그 닷과 배의 그 길이만큼밖에 못 움직이는데 내 생각을 한번 거기에 고정을 시키면은 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불안하니까 다른 선택, 변화를 두려워하게 돼서 이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닌가. 예,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면에서 아까 하성주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드에 대한 깊은 숙고와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고하려는 그 노력이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그 비용이에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농객으로서의 지위는 누리고 싶은데 네. 깊게 사고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지적 태만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트위터에 진짜 많이 계시죠. 정말 많습니다. 페북에도 많아. 정말 끊임없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 진짜. 그나마 트위터는 좀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예요, 여기가 약간. 근데 페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만 하시는 분들 같으면 에이 그래도 문구로 소리가 많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페북이란 곳에 나와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앵커 효과, 터널링 효과, 경로 의존성 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한 군데만 바라보고 네. 이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로는 저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 예. 정권에 대한 비난이 나에 대한 비난으로 들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예, 맞습니다. 나는 이 그게 정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표는 줘. 표는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이 욕 먹을 때 나까지 욕하지는 말아줘. 라고 하는 강력한 욕망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피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표현하기를 뭐라 표현했냐면 집권에 대한 부담감이라 표현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네. 집권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건 집권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보다 더 큰 말이에요. 부담감이라는 게. 근데 참여정부 시절에서도 끝까지 노빠 스탠스를 유지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여전히 문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권의 부담감을 용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견디고 있지. 네. 하다 보면 부담감이 들어요. 아니, 대놓고 뭐라고 합시다. 우리 권순옥 위원님, 여기 와서 문바 생활을 하느라고 이익이 많아요? 손해가 많아요?
당연히 손해가 많지. 손해 많죠. 그렇다니까 김남훈 선생 봐요. 정치 신세계 아니라 어디 김생민의 영수증 이런 데 나가가지고 여기 와서 그레이과 비슷한 식의 유행어를 만들었어 봐. 지금 몇 천만 원짜리 CF 찍고 다니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보내만 주십시오. 아니 우리는 저기 안 잡아. 안 잡아. 진짜야. 우리는 아니 겹치기 싫으면 다 돼. 우리는. 아니 벌써 낙인이 찍혀서 어쩔 수가 날씨가 없어. 없어. 낙인 효과 있어. 대림몸이야. 가장 큰 문꿀 뭐 이렇게 하마 문꿀. 네. 근데 그러면 잠깐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방송되고 있는 팟캐스트 중에서 네. 이런 문꿀 로서리 포지션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팟캐스트가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소장님?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네. 큰 스피커 중에서는 사실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피커가 하나도 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그 낙곰수의 공과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당연히 큰 공이 있고 큰 과가 있죠. 근데 그쪽만 봐도 그쪽을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보에 대해서 빚진 것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실 우리가 80년대 때부터 꾸준히 소위 좌파 쪽 사회주의 쪽 사회과학 서적을 읽은 사람들이 많고 그쪽 이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소수자 보호라는 게 어떻게 자꾸 악용이 되고 있냐면은 소수자가 옳다로 돼버린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약자라고 정의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소수자 약자를 우리가 사회가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짓밟지 않고 존중을 해주고 들어준다는 의미이지 소수자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가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쪽에 서는 게 옳다라는 어떤 이런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의로운 포지션으로 가는 거고 내가 소수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같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야. 네. 근데 이게 바로 소위 범진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저는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권순옥 논설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짚어주신 것 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서 있으면 정의로운 포지션이 된다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 그 두 번째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책이라는 게 사실 범진보에서 만들어진 어떤 학습서 네네.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요, 소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바로 오늘 우리 저희 팟빵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하나 네. 생각나는데요. 그 현대사를 다룬 책 중에 추천할 책이 뭐가 있습니까라는 저 질문이 그거 동시에 들어왔어요. 읽었어요. 근데 이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롯한 그 문꿀의 관점으로 쓴 현대사 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뿐 아니라 사회과학 서적도 마찬가지인데 문꿀 관점, 진보 개혁 진영의 관점, 리버럴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근데 그 쟁점이 되는 사안들, 저는 제일 그 하이라이트가 한미 FTA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미 FTA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반대서들은 정말 수십 수백 정이 쏟아져 나왔죠. 네. 근데 찬성서는 뭐 한경, 매경 이런 데서 나와. 근데 그 논리는 진짜 이상한 논리. 그렇죠. 답답하죠. 그냥 친미 논리에 가깝죠. 어떤 예, 경제나 사회과학이 아니라. 그냥 친기업적 네. 무조건 맹목적. 근데 그 사실 한미 FTA에 관한 올바른 관점은 그 양극단 중간에 있어요. 네. 우리가 극중주의라는 게 아니라 사실 네. 그 양극단에 둘 다 동의할 수 없어요, 진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아무튼 그런 류의 책들을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예. 한 권이 있습니다.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쓴 그렇지. 그 책. 그 책이 소위 기존의 진보 보수니 뭐 이딴 프레임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책이에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진짜 책이죠. 협상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김현정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미 FTA 협상장에 가면서 이 판을 엎어도 좋다는 그치. 그걸로 그 카드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런 자, 거지. 문제는 그런 책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출판 시장에서 책이 팔린다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지식은 진보 진영이 만들어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유통되는 경로도 진보들이 쥐고 있어요. 네. 도대체 그 진보 진영 자체가 스스로
책의 유행도 시키고 유통도 시키고 홍보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버럴 진영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그쪽의 논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완전히 그쪽 몸은 투표를 진보 개혁 진영에 하더라도 항상 진보 쪽에 영혼이 덜미가 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조선반도에 있던 지식인들이 일본어로 된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못 벗어나죠. 결국은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이제 소위 사실 우리 문구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기존의 어떤 이념 틀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소셜 리버럴이라고 하는 유시민 작가가 취했던 그 포지션에 있어요. 사실은. 그 그나마 우리를 대변하는 게 예. 이제 유시민 작가인데요. 그래서 이걸 소셜 리버럴, 뭐 사회적 자유주의, 뭐 그래서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흐름 속에서 있다고 하는데 이쪽을 대변해주는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이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썼던 그 책들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예. 그 실제로 참여정부 때 강요 생활을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이 사실 추천할 만해요, 진짜로. 책 내용 괜찮아요. 괜찮은 책들 많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보건복지관관 유시민이고 그런 건데 여전히 뭐 책의 종수학 이런 걸로 보면은 저는 아직 밀린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책뿐만 아니라 여론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한결의 경향 오마이라는 매체가 있으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매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축적되고 통용된 정보 지식의 양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게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노선인데 정보의 언로 유통 경로는 다 쥐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SNS가 생기고 또 이게 활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표를 주는 사람들이 영혼은 저쪽에 진보에 저당을 잡혀 있는데 투표를 할 때 불가피하게 민주당에 표를 준다. 불가피하게 문재인의 표를 준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임기 중반 정도 되면 다들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거 정말 근데 저는 여태까지는 확실히 그런 분석이 맞았는데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거는 사실이죠. 네,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러는 것 중에 네. 부동산 쪽 책에서도 네. 과거에는 또 양극단이에요. 대폭락론과 대폭등론이에요. 누구는 대폭락한다 그러고 누구는 대폭등한다 그러고 이 양자 사이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역시 균형점 안에 어느 입장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입장일 텐데 그걸로 제일 유명한 책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가 계시는 김수현 교수 지금 김수현 비서관인가? 사회수석 아니 비서관인가 아무튼 뭐 그 비서관으로 계실 거예요. 그분이 쓰신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책을 보면 제목이 좀 극단적인데요. 예, 제목만 극단적이야. 그건 출판사가 줬을 거야. 제목만 거지 같은데 나머지 책 내용은 정말 훌륭해요.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에 속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진짜로 객관적이고 한국 현실을 갖다 제일 잘 반영한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책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과거에 이념적인 그 좌표로 책 팔아먹던 사람들 책이 요즘은 진짜 안 팔려요. 훨씬 더. 네. 퇴조라는 거죠. 예. 그 뭐 예를 들면 옛날에 한 소위 말하는 농객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진중권, 뭐 박노자, 뭐 이런 사람들 안 팔리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 얘기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극단의 그야말로 균형 밸런스를 찾아서 실용주의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바라보고 했던 김수현 지금 사회수석인가 하여튼 이분이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당한 거야.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이념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머릿수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말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온 거죠. 그 현실은 사실과 당위로 이루어져요. 네. 있는 사실이 있잖아. 네.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당위로 제시하는 것. 이거 다 당연하게 알아. 그런데 사실에서부터 당위가 추론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당위가 먼저 나와. 네, 그렇습니다. 당위가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을 얘기한 사람들이 자신의 당위와 맞지 않으면 거기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네. 사실 우리가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 지향점이 진보 쪽에 있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위를 먼저 내세운 사람들이야. 경계해야죠. 맞아. 자, 그러면 현재 일단 문글 오소리들은 그런 당위를 우선적으로 주창한 사람들과 결별을 했고 큰 전략적 목표는 이때
사실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구로 소리들하고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진보의 결별 2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보의 결별을 많은 분들이 해 나가려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네. 아까 말씀하신 학습 지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학습 지체를 보이는 사람들이 요즘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런 것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해왔던 농객들조차 아직도 학습 지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얘기해 볼까요? 김재동 같은 사람. 박주민 의원도 얼마 전에 비판받았죠. 그리고 김영호 의원. 정말 엄청나게 나이브한 발언해가지고 비판받았죠. 표창원 단골이죠. 서울시당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당원들을 교육시킵니까? 노무현 재단 클레임 전화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재단이 무슨 외연 확장하는 뭐 전략 심장부입니까 거기가? 유시민 작가 하는 말마다 계속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해요. 뭐하게 핀트가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학습 지체자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좀 보면 사실 저는 알아주는 육바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시민 따라서 국민참여당도 갔고 2010년도에 김해 보궐선거 할 때 유시민 장관이 그때 당대표로 진두지휘해서 선거할 때 그때 소위 친노들로부터 비판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유시민이 쉽게 해서 깽판 놓고 있다. 그때 이제 김경수 지금 의원이 이미 그때 김경수 의원이 출마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었고 네. 했는데 유시민 장관이 부덕부덕 해가지고 이봉수라는 창조한국당 인물을 네. 데리고 국민참여당 간판으로 갔다가 졌잖아요. 저 그 길까지 다 따라갔다 왔어요. 다 따라갔다가 저는 중간에 나는 더는 이제 못 따라가겠다. 그게 통합진보당 거기서 이제 제가 갈라진 건데 좋아요. 근데 그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소셜 리버럴의 대표적인 농객이었는데 요즘 특히 뉴스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 네. 그 뉴스 흐름을 잘 못 따라가고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을 계속 재탕삼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뉴스를 안 봤다는 게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탁현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당위를 먼저 내세운 거죠. 지금 탁현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우리 진영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또 대통령의 인사권이란 무엇인지 등등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면은 네. 저런 여현 발언을 한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대통령이 부담이 되지. 당위가 먼저 앞서는 거죠. 그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저 취지는 이해가 돼요. 유시민 장관이 탁현민 행정관이 안쓰러운 거야. 저렇게 물어뜯기면서 또 살도 쭉 빠져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네. 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아유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만두고 나오면 내가 밥 한 끼라도 사고 싶다. 뭐 이렇게 정말 그 측은지심의 발로인데 문제는 탁 행정관이 물러났을 경우에 정무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유시민 작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유시민 작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너무 거죠. 많죠.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심지어 저 문재인 대통령을 밀었던 유시민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탁현민이 왜 안 그만둬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탁현민 행정관이 만약에 그래서 물러났다. 그 다음 누가 공격받을 거예요? 그 뒤로 100명 공격받겠죠. 20년 전에 썼던 책에 한 줄 가지고 공격받고 행정관이 사표하게 되면 그러면 다 물러나야지. 레퍼런스가 생긴 거잖아요. 다 뒤지는 거지 뭐. 문제는 유시민 장관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유시민 장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할 때 당내에서도 반대했어. 그때 심지어는 이해찬 장관까지 총리까지 그래가지고 반대를 이해찬 총리하고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랑 언성 높여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장관 임명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유시민 장관으로 시켰잖아. 그런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단순히 탁현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 국정 운영 주도권 이런 것과 다 맞물려 있다는 정무적 판단쯤은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불과 얼마 전에 어용지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의 어떤 개별 인사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것과
그리고 청와대 인사에 대한 개별적 호호를 나타내는 것은 완전한 자유다. 그렇죠. 뭐 자유죠. 자유죠. 난 자유지. 박현민이라는 사람 싫어. 그러고 물러났으면 좋겠어. 난 저런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한 걸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래서 물러나라 라는 요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가 또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지. 예. 근데 저는 좀 들을 때마다 탁현민 행정관? 행정관에 대한 진퇴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좀 거슬리는 지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먼저 걱정해 주는 거. 아유, 저런 사람 데리고 있어가 문재인 정권에 부담 갈 텐데 라고 걱정해 주는 거. 그거는 좀 일단 들을 때부터 부담감이 확 들어요. 그리고 둘째로 저런 사람 놔두면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들. 그거는 그 둘째 문제는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잘 판단할 거다라는 신뢰는 있지 않나? 그 정도 신뢰도 없는 거예요. 당위의 눈이 멀어서. 나는 그 정도 신뢰는 있어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 그 부담감 느끼는 사람들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겠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적폐 세력들의 주장에 따라서 혹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아픔이 강도가 다른 거야. 그렇죠. 그냥 완전히 버려지는 느낌인 거거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공격은 그냥 버티면 되지만 우리 지지자 쪽에서 물러나라는 소리가 나와. 이건 갑자기 힘 쫙 빠지면서 진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우리 같은 일반 지지자들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실제 그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정치적 스탠스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뭐 찬성 반대 전 아무나 어느 쪽에 설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문구리라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냐 없냐의 여부, 요거는 문구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문구리 중에서도 탁현민 나가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가지 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나와서 그 이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지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냐 여부, 이건 제가 아까 얘기한 집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냐의 여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권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그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과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보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시민이라면 자유롭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유시민 작가를 이야기한 이유는 유시민 작가는 그야말로 우리 진영의 가장 큰 스피커 중에 한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 어용지식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마당에 그렇게 한마디 탁현민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 때 이 파괴력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진다는 거야. 이 양반이 정치 일선에서 떠나서인지 몰라도 어용지식인을 하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완전히 결여가 되어 있다. 네. 그렇죠.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게 일반 시민이면 일반 지지자라면 네. 뭐 물러나라 하든 말든 하건 안 하건 저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저도 동감이고 감각이 떨어진 게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유시민 전 장관을 예전에 토론 프로에서 아주 난리 선 비평을 잘하는 토론 잘하는 그 논객으로서 먼저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분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종의 그 시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날선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굉장히 자기 편의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좀 체화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뭐 이게 우리가 뭐 유 작가를 이야기하려고 뭐 한 건 아니고 네. 하나의 사례로 지금 사례로서. 이야기한 건데 네. 학습 지체가 주제잖아요. 학습 지체. 네. 학습 지체로 따지면 노무현 재단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완전 전형적인 노무현을 흔들던 서프라이즈 흔들기보다는 그 사람들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연 얘기를 하다니요. 노무현 재단의 회원이라서
지금 최승호 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면은 그 바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 등에 칼 꽂던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시민의 목소리이자 회원의 목소리를 가지고 훈장질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노무현재단 그 후원금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진짜 잡아놓은 토끼야? 뭐 어떤 경우에도 재단을 안 떠나고 그냥 옆 집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원들이 후원 회원들이 떠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외연 확대라는 게 무슨 외연 의미가 확대가 있어? 되나? 아니 그리고 재단이 그렇게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럼 노무현 재단은 최승호 PD에게 상을 주면서 외연을 확대하려고 가서 알량을 떤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지. 아부한 거지. 그럼 다음에 또 보수 진영 김대중 주필한테도 주면 외연이 엄청나게 확장되겠네요. 그러게.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막 까도 재단에 상도 받고. 그럼 상은 주로 반노들에게 주면 딱 좋겠네요. 원래 친노들은 아무 덕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네. 배제하면 되겠네요. 잡은 토끼랑 쫓아갈 토끼가 다른 거지. 오히려 막 맨날 귀찮아하지. 네. 자, 김재동 씨 얘기는 진짜 그 전형적인 우리 범진보 프레임의 굉장히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한 번은 넘고 가야 되는 벽 같은 네. 그런 건데 김재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 번 했잖아요. 이 양반은 진짜 어디 가서 민주당을 자유한국당과 동급 취급해버려. 난 이게 제일 열받는 지점이야. 가서 저 정당 뭐 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떠들고는 계속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주창을 한단 말이야. 지금도 이번에 보면 뭐 녹색당 뭐 민중당 무슨 하여튼 그런 정당들 모아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냅두면 창당하게 생겼어 아예. 실제로 할 뻔했지. 그 창당이 아니라 그때 그 촛불 시민의회. 시민의회인가 뭔가. 예. 그 아마 저는 그 시민회의 그쪽에 참가했던 분들이 아마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아. 그렇죠. 그때 까여도 정말 하드에 까였잖아. 정말 평생 먹을 욕을 갖다가. 그 사건 굉장히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네. 촛불 인원이 얼만데 정말 무당파잖아요, 무당파. 네, 네. 근데 그런 걸 만든다면은 좋아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 엄청나게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민심의 철퇴를 내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못 보는 장면이에요. 민심이 선택을 했잖아.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훨씬 지금 깨어 있는 거야.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확실하게 다른 정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김재동 같은 사람이 자꾸 바깥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걸 그때 사람들이 저도 반대했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걸 깔쌈하게 뭐 정치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 복잡하죠. 복잡한데 근데 본능적으로 다 알아. 저 들어가면 우리 이 탄핵의 여정, 촛불의 여정이 망가진다. 네. 이거였어요. 제도권에 맡겨라. 예,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지금 이게 정도로 잘 가고 있다. 근데 여기 와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실험을 갑자기 느닷없이 하겠다니까. 그렇죠.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역사의 과정에서 이게 지금 실험되냐.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관점인데 네. 여기에서 전선 넓히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거였죠 사실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완장을 차고 나오니까 그 옥상옥이잖아요. 이미 선출된 권력, 의회 권력이 있는데 왜 또 뭔가 튀어나온다. 근데 이게 징후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게 있죠. 똑같은 조직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다면은 얼싸구나 하고 다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 신난다. 이제 우리가 프랑스 혁명 같은 코리아 혁명을 이뤄냈어. 촛불의 힘으로 모든 걸 바꾸자. 100%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와르르 간 데가 많아요. 그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이게 똑같아요. 그쪽 시민회의 사람도 그거 참고 많이 했고. 네. 맞아. 실제 보도자료 그거 있었어요. 네, 뭐 스페인 포데모스니 이런 쪽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동네 저기 아이씨들 아줌마들 모임 같은 데를 갖다가 당 만들어가지고 거의 집권 근처까지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성공했다고 누구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 위험스러운 천만한 데 발을 안 담궜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대단한 국민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정치 혐오, 정치 냉소 여기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그놈이 그놈이라는 프레임에 안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웃긴 건 그놈이 그놈의 프레임을 이전 정권에서는 보수가 썼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범진보란 영에서 그걸 쓰면서 자신들을 차별화하려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역사가 유구합니다. 아, 네. 원래 이놈이나 저놈이나의 프레임은 대한민국 소위 진보권에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냥 저쪽 뭐 김영삼 다 동일하게 취급해버렸던 게 대한민국 진보들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심지어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 논리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의당에서 한 선거에서 캠페인송을 만들었는데 이놈이나 저놈이나 도찐 개찐 정말 엄청나게 혐오스러운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녔었죠. 맞아. 그게 정의당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 특히 정치 신세계가 맹렬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네. 공격을 하면 내부 분열. 외연 확장을 막고 있다. 거기가 무슨 외연이야? 우린 계속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외연이 아니라 산골짜기야. 그렇습니다. 평야가 아니고 우리는 거꾸로 정말 그동안 이명박도 찍었고 박근혜 심지어 박근혜도까지 찍었던 사람들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넓은 평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는 문구리라고 하는 이념이 아니야. 이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사실 문구리라고 하는 건 사람을 대하고 사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봐요.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봐요. 동의합니다. 예.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고 비굴하게 하는 말이 아니야, 사실은. 진지하게 대하고 사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일단 이해하는 태도.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소심 지금 말해서 이념적 좌표가 통하는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실용주의 말하세요. 실용주의.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맨날 실용주의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 진짜 자유무역이 사실 진보 좌파 아닌가? 보호주의가 좌파인가? 게다가 뭐 지방 분권이 진보야 아니면 중앙집권이 그거야? 모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랑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익이야. 그러니까. 국익과 국민의 안녕이야, 행복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과거의 이념 과잉 시대를 지금 많이 벗어났고 지금 나고 있는 중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거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랑은 사실 정말 대화하기가 힘들죠. 얘기하다 보면 속이 탁탁 막히고. 진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오래전에 규정을 정말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시에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르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그때는 그 얘기 듣고 빡쳤는데. 자, 그런데 사실이야. 우리는 지금 저 넘어 한강 저 넘어 있는 거기를 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한강 건너다가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걸 하자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발짝 살짝 뛰면 넘을 수 있는 실개천 너머에 있는 우리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는 그 중원으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외연 학대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적폐의 본질은 태평양 건너에 있습니다. 적폐 본진관들을 아우르자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예. 뭐 그쪽으로도 한 발 걸치려고 하던 수많은 국민들을 한테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대하자라는 말이죠. 네, 적폐에 사로잡혀 있는 인민들을 해방시키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민해방. 네. 네. 그 측면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있죠. 김재동과 또 친분으로 그 엉터리 같은 행사를 홍보도 하고 했다가 질타를 받았던 우리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우리 사랑스러운 박주민 의원. 그러지 마세요. 박주민 의원은 바로 우리 아직 지적받으니까. 우리가 네.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거예요. 그 궁서체로 그 사과문을 써서 네. 2번이나 올렸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관심이 있어서 애정이 있어서 비판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누구는 다 그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비판했다기보다는 정말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억길로 새나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래. 이거 사실 뭐 표현이 정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이 유권자, 지지자의 마음이란 게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식인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저 인간은 안 되겠다 하면은 그냥 사자가 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듯이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고. 할 수 없죠. 네. 예. 우리가 저기 당무 거부하며 적극 저항하던 이종거를 바라보는 태도와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심지어 이종걸 박영선이 조용히 그냥 대통령 하시는 일에 군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우리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전 후원도 했어요. 우와, 예전에. 대단하다. 아직도 메일이 와. 그냥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 니들 잘한다. 가만히 그러고 있어라. 있잖아. 네. 그런 거죠. 예. 자, 이렇게 그 학습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그런데 뭐 사실 뭐 약간 신랄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짧게 한 번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학습 지체를 보이는 사람들 어느 단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납두고 그대로 이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시죠? 네. 네. 그 한마디 그리고 감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잠배에 가는 거예요. 야, 지금 저 새끼가 하는 저 진보주의자의 말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지 하고 냅두잖아요. 10번 들으면은 그러기 상태에 빠집니다. 누구라도. 네. 그러기 상태에 빠지면서 내가 문재인 지지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 나오죠. 요 말이 10번이 되면은 바로 지지 철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꿀 진영이 90%의 문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다 빠져나갑니다. 한번 겪은 거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요. 네, 진짜 저도 뭐 그런 거 제가 직접 그런 걸 해봤던 경험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소위 그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진보의 가치라고 네. 하는 뭐 생명 우선, 평화 우선 뭐 좋아요. 좋은데 그런 당위적인 가치에 자신을 너무 거기에다가 이입을 시켜놓고 포지션을 정하지 마라. 네. 포지션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 예. 전 딱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도 빠졌던 유혹이에요. 그렇게 말 잘 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 진짜 엄청난 유혹인데요. 나는 저쪽 진영하고도 너나들이 하면서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쪽 진영한테도 칭찬을 받아. 네. 이런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매우 부지런해야 되죠. 그러다가 맛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인데 수구 진영 사람들하고 토론하다가 공포에 질린 적이 있어요. 저 새끼 말이 안 통해. 근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집단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진영 사람들, 특히 진보 진영 사람들하고 말을 섞을 때,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사람, 이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장하면 됩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어. 강하게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저도 그러면 추천. 네. 추천해보다 어드바이스. 상대방이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일단 용어도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얘기하는데 로직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옛날 서양, 동서양의 각종 고전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오고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현학적이다.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바보예요. 맞습니다. 현혹되지 마라. 그거 저기 한 줄로 줄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저기도 그렇게 한 줄로 줄이면 말이 안 되니까 말을 불린 거예요. 네. 글도 마찬가지야, 글도. 글도 마찬가지. 정보가 없는 겁니다. 가끔은 지하철 1호선 경로석의 광인 모드로서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그럴 땐 말 또 하고. 이렇게 반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을 나쁜 말이나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것은 네가 글을 잘 못 써서야. 그렇죠. 라고 해주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자의 태도입니다. 아마 네 생각은 누구에게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글이 개떡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나름 저기 말이 어렵다고 해서 괜히 주눅 들고 저 새끼가 나보다 똑똑한 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새끼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7,500만 배 정도 더 똑똑하니까 그냥 그 새끼 말을 믿느니 문재인 대통령 말을 믿으면 확률이 7,500만 배 더 올라갑니다. 예. 그레이. 이거 완전 확 쌈박한
논리야 이거. 마음이 흔들리면은 청와대 가서 대통령 연설문 한 번 더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와대 연설문은 어렵지도 않고요. 끝내줍니다. 로직도 분명해요. 아니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스마트폰 케이스 뒷면을 보세요. 우리 문꿀 스마트폰 케이스. 네. 네. 그러면 마음이 다시 진정되실 겁니다. 정시숍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안 사셔도 돼요. 맞습니다. 보고만 계세요. 본 게 곧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분들이랑 진보의 결별 2탄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진행자긴 합니다만은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꿀 오소리 정신으로 이번 전공 성공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세 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될까요? 예. 네. 자,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질 스피커 정치 신세계 김남은 하승주 권순욱 윤가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